이제 경영 결정 하나 내릴 때마다 이거 노동자랑 협의했어요? 대기업은 그나마 버티겠지만 중소기업은 진짜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법이 기업에게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그대들, 커리언니에요. 요즘 뉴스 보면 노란봉투법 시행, 노동자 입장에선 이젠 진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런데 기업은 이제 우리 숨도 못 쉰다,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막상 주변에 물어보면 이런 반응도 많아요. 그래서 뭐가 바뀌는 건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오늘은 노란봉투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이번엔 뭐가 실제로 바뀌는지, 그리고 이게 회사나 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어려운 법률 용어 말고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보려고 해요. 예전에는 파업이 발생하면 회사에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어요. 파업 때문에 회사가 손해를 봤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노조와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제는 금액이었습니다. 수십억, 심지어 수백억까지 청구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손해배상은 노조만이 아니라 노동자 개인에게도 청구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업했다가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이걸 손배폭탄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논의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고, 그 결과로 만들어진 법이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이번 법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사용자의 범위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콜센터 상담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상담원은 대기업 고객센터 업무를 하고 있어요. 업무 지시는 대기업, 업무 매뉴얼도 대기업, 평가도 대기업이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보면 대기업 직원이 아닙니다. 용역회사 직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대기업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노동자들은 실제로 권한을 가진 회사와 협상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그 회사가 사용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번 법 이후에는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회사도 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원청기업, 플랫폼 기업, 대기업 본사같이 실제로 이를 통제하는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도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계약서에 이름이 있는 회사만 책임이 있었다면 이제는 실제로 결정 권한을 가진 회사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하청,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도 이제 노조를 만들고 협상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진짜 책임자와 교섭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정당한 파업에 손배폭탄을 막는 안전장치도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파업이 발생하면 회사에서 노조와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파업 참가자가 50명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회사가 손해를 100억이라고 주장하면 그 100억을 참가자 전체에게 공동 책임으로 물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노동자 개인에게도 큰 금액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업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도 많았어요. 이번 법에서는 그 구조를 조금 바꿨습니다. 첫 번째는 책임을 나누도록 한 것입니다. 이제 법원은 누가 얼마나 어떤 역할로 쟁의 행위에 참여했는지를 따져서 책임을 나누게 됩니다. 예를 들어 파업을 주도한 사람, 현장에서 적극 행동한 사람, 단순 참가자, 이 세 사람에게 같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손해배상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노동자는 법원에 배상액을 줄여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소득 수준, 경제 상황, 가족 부양 여부 같은 요소를 함께 고려해서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손해배상이 나오지 않도록 조정 장치가 생긴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보호만 늘어난 법은 아니에요. 책임도 함께 커졌습니다. 예전에도 파업행위나 쟁의행위를 하려면 법적 절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절차가 조금 애매해도 노동권이라는 이유로 논쟁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 이후에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해졌어요. 쟁의행위가 법적으로 보호받으려면 정당한 의제, 합법적인 절차, 그리고 명확한 근거, 이 세 가지가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쟁의 절차 없이 갑자기 파업을 하거나 정당한 협상 의제 없이 업무를 방해하는 행동이 발생하면 그건 더 이상의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즉, 이제는 감정적으로 싸우는 방식이 아니라 증거를 남기고 의제를 정리하고
절차를 지키는 전략적인 행동만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제는 싸우려면 똑똑하게 싸워야 하는 시대, 이렇게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업 쪽 시각도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가장 크게 이야기하는 변화는 바로 사용자 범위 확대입니다. 예전에는 노동 문제가 생기면 직접 고용한 회사만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하지만 이제는 실제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회사도 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이 하청업체를 통해 업무를 운영하고 있는데 업무 기준이나 지시를 대기업이 하고 있다면 노동 문제 발생 시 대기업도 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청, 플랫폼 기업, 대기업 본사 이런 곳들이 노사 문제에 더 깊이 관여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경영 결정 하나 내릴 때마다 이거 노동자랑 협의했어요? 이 소리부터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런저런 결정들이 다 근로조건 변경으로 묶이면 하나 움직일 때마다 협의부터 해야 하니까 공장 라인 바꾸거나 조직 개편, 외주화 같은 것도 전부 교섭 대상이 되는 거예요. 특히 원청은 하청까지 책임져야 하니 법무, 인사 비용이 늘고 결정 속도도 느려지며 모든 부담이 한꺼번에 쏟아질 수도 있어요. 대기업은 그나마 버티겠지만 중소기업은 진짜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다 외국 기업 다 빠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기업 경쟁력 떨어지고 외국에서 투자하는 것도 다 빠지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도 나오는 거예요. 경제단체나 기업 쪽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사 분쟁 리스크가 커지면 외국 기업이 한국 투자를 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외국계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불확실성이 커졌다. 한국에 공장 유지할 이유가 줄어들었다. 한국 투자 환경이 까다로워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몇몇 외국계 기업은 한국 투자 줄이고 다른 나라로 이전하겠다는 의견을 내고도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줄고 결국 그 여파는 다시 노동자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즉, 기업의 불리함, 노동자의 불안정, 이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다만 현재까지 노란봉투법 때문에 외국 기업이 실제로 대규모로 철수한다, 이런 사례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투자 결정을 할 때는 노동법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장 규모, 생산 인프라, 인력 수준, 공급망 세제 등 여러 요소를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법이 기업에게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길게 보면 기업에게도 긍정적인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확실성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노동 분쟁에서 가장 많이 싸웠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사용자냐? 이 문제로 몇 년씩 재판이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으로 사용자 판단 기준이 조금 더 명확해지면서 오히려 소송 리스크나 법적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사관계의 투명성입니다. 누가 사용자이고 누가 협상 대상자인지가 명확해지면 노동 문제도 처음부터 대화로 풀 수 있는 구조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큰 파업으로 번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ESG와 기업 이미지입니다. 요즘 글로벌 투자자들은 기업의 노동 환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노사 관계가 투명하게 관리되는 회사는 투자 안전성이 높은 기업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또 채용 시장에서도 이런 기업들이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분쟁 해결 속도입니다. 예전에는 손해배상 소송 때문에 노사 갈등이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쟁의 기준이 명확해지면 감정 싸움으로 가기 전에 협상 테이블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는 공급망 안정성입니다. 특히 제조업에서는 하청 구조에서 발생하는 노동 문제가 안전사고나 생산 차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사 규칙이 정비되면 이런 리스크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혼란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노사관계의 룰을 정리하는 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이 법은 의미가 있습니다. 기본 취지는 노동자 보호 강화, 그리고 불공정 구조 개선.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고민도 있습니다. 특히 시행 초기에는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누가 사용자인지, 어디까지 협상 대상자인지, 어떤 쟁의가 정당한 쟁의인지 이 기준이 현장에서 바로 정리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시행 이후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노사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중재 시스템을 정비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시행 이후 첫 몇 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노란봉투법에 대한 사회적 평가도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막 시행된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장에서 이 법이 어떤 방향으로 작동하는지, 노사 갈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새로운 분쟁이 생길지, 이건 앞으로 몇 년 동안 현장에서 실제 사례들이 쌓이면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노란봉투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다시 짜야 한다는 신호다. 노동자만을 위한 법이라기보다 노사관계의 규칙을 조금 바꾸는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둘 다 숙제가 생긴 셈이죠. 노동자는 근거로 말할 준비가 되어야 하고 기업은 투명하게 소통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갈등을 만들어 싸우는 게 아니라 같이 협상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 함께 그 테이블에 앉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이 법의 진짜 의미이지 않을까요? 오늘 커리언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란봉투법이 현장에서도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을 만들까요? 지금부터는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해요. 노란봉투법에 대한 사례가 쌓이고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많이 쌓이게 되면 노란봉투법 2탄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커리언니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